그래서 너는 어느 쪽이야? 피가 섞여 있다니 더러워.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괴롭고 우울해서 사람을 무서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심한 말들을 들으며 자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국적 가정 출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릴리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와 크리켓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영국인인 아버지와 요리와 한국 전통 드라마에 열정을 가진 활기찬 한국 여성인 어머니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저만의 개성을 물려주셨지만 동시에 그러한 특성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종종 두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샌드위치 대신 김밥을 싸서 점심을 먹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요리 맛이 좋았지만 같은 반 친구들이 평범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외모 때문에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기도 했고 심한 날은 종종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에 관한 수업 프로젝트 중이었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영국과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 콜라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커녕 비웃음과 함께 어느 쪽에 더 속하느냐는 무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한 깊은 혼란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대학이라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저는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이기엔 너무 영국인 같고 영국인이기엔 너무 한국인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정체성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감정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저는 다문화 가정인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대체로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저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느꼈습니다. 제 외모가 이국적이라는 말을 듣거나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죠. 가벼운 의미의 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날카로운 말들로 다가왔어요. 제가 그들 중 하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20대를 보내면서야 제 안에 이분법적인 문화가 오히려 힘의 원천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저의 뿌리를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결국 한국으로 이주하여 이야기와 먼 기억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제 유산의 일부를 탐구하기로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죠. 한국으로의 여정이 자아 발견을 위한 탐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 인식에 도전하고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안내하고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긴장된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땅이자 나의 일부이면서도 너무나도 낯선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광활한 대지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기차역의 최첨단 키오스크, 어디에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심지어 작은 가전제품에 탑재된 스마트 기술까지 영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아주 반대되는 풍경이었습니다. 기술과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풍부한 문화, 유산에 깊이 뿌리를 둔 사회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기술보다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인종으로 인한 고립감을 종종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도와주려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재래시장으로 가는 길에 길을 잃었는데 한 할머니가 제 혼란을 알아차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길을 안내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고향에서 느꼈던 공허함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도 놀라웠습니다. 우설은에 대한 공경심, 공동체의식, 전통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는 개인주의가 강한 영국 사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식사를 함께 나누고 지역 축제에 참여하면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도시를 탐험하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공공시설에도 놀랐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버스 정류장, 여름에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공공장소, 아름답게 관리되는 공원은 시민들의 편의를 배려하는 사회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새로움 속에 압도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김치와 불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면 어머니의 부엌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보면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고요.
이러한 경험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제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던 한국과 저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무수히 많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는 설렘, 한국 문화유산과 연결되었다는 자부심, 영국에서의 삶이 그리워지는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안에 서로 다른 부분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소속감이 커져갔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지나고 서울의 활기와 첨단 기술의 매력에 대한 경외감이 편안한 리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에 적응하고 넓은 도시를 자신감 있게 누비며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국에서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평생을 살아온 곳이라고 해도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장벽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학 수업에 참여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목표 하나로 뭉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동료애와 웃음, 경험 공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도 놀라웠습니다. 영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공동체 의식과 팀워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단순히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행복을 걱정하고 퇴근 후 저녁 식사나 주말 나들이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와 공동의 성공을 중시하는 색다른 업무 방식이었죠. 한국 생활에 점점 더 몰입하면서 한국에서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상점의 편리함, 북적이는 야시장, 해질녘 한강의 고요함. 저는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닌 서울의 여러 지역을 탐험하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역사적인 아름다움부터 홍대의 트렌디한 거리까지 모든 지역이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봄의 벚꽃은 도시를 연분홍과 하얀색으로 물들이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여름은 활기찬 축제와 친구들과의 늦은 밤 외출로 가득했습니다. 가을은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로 서울 근교산에서 다채로운 단풍을 배경으로 하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선한 공기와 함께 찾아온 겨울은 호떡과 붕어빵 같은 길거리 음식의 즐거움으로 손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고향처럼 느끼게 해준 것은 광경과 소리만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벼운 지인 이상의 우정을 쌓았습니다. 친구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추석과 설날에는 함께 축하하고 힘들 때는 서로를 응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친척들과도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을 만나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과거 조각을 찾는 것과 같았고 제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두 팔 벌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제 어린 시절 이야기의 공백을 자신들의 기억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이 상봉은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시간이었고 저의 한국 유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서서히 서울은 저희 일부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사람들 모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 나라 사이에 갇힌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 대신 저는 그 두 나라를 나만의 독특한 정체성으로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저는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독립성이 미덕이었고 개인 공간과 사생활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죠. 이는 장점도 있지만 특히 저처럼 항상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고립감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영국 사회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이 넘쳤습니다. 집단적 사고방식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공동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부터 국가적 행사나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함께 뭉치는 모습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일체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도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영국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항상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경계가 더 모호했습니다. 업무의 동료들과의 사교 활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고 직장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이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런 문화가 만들어내는 동료애와 지원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위계질서와 존경에 대한 접근 방식도 또 다른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연장자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존중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뿌리 깊은 가치였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평등주의적 접근 방식은 때때로 덜 형식적이고 덜 체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나름의 매력과 공정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탐색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각 문화가 제 일부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인인 저는 독립성, 비판적 사고, 아늑한 공간에서 즐기는 조용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국의 저는 공동체의 따뜻함,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기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정은 균형에 대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문화의 조용한 품위와 존중을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을 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찾고 두세 개의 장점을 결합한 저만의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영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과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각 문화가 미디어나 통념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제 유산의 양면을 정확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대조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저는 저의 호남 유산이 단순히 서로 다른 두세 개에 속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두세 개를 연결하고 양쪽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이방인이 아니라 독특한 관점을 가진 사람, 다름의 아름다움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영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저는 안정적인 커리어와 친구들,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성취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생동감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를 결정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부모님은 지지해 주셨지만 이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우려하셨죠. 먼 거리, 문화적 적응, 그리고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셨죠. 친구들은 제 마음을 따르고 싶은 제 마음을 이해하며 놀랐지만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사의 현실적인 측면은 벅찼습니다.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를 뒤로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고 여러모로 아직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미래를 구상하며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저 밑바닥에는 설렘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한국을 더 많이 탐구하고 제 정체성에 더 부합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주는 과정이었어요. 수많은 시간을 계획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저는 짐을 분류하고 무엇을 가져갈지, 무엇을 남겨둘지 결정했습니다. 취업 기회, 주거지, 한국 생활의 합법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여정이었고, 이전의 삶을 서서히 내려놓고 새로운 장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더 쉽게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을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외국인과 현지인 모두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그들의 관점과 우정으로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처음의 어려움과 걱정은 깊은 만족감과 소속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제 고향으로 받아들이고 설렘과 기대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적이는 아침 시장, 청계천을 따라 걷는 고요한 산책, 한국 음식이 가득한 식탁에 둘러앉아 친구들과 나누는 활기찬 대화 등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한때는 낯설기만 했던 이러한 경험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중 하나는 한국 문화유산과 더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면서 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졌습니다. 유적지를 방문하고 전통 축제에 참여하고 대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 조상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흡수했습니다. 제 커리어도 한국에서 새로운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국인으로서의 배경과 한국인의 정신을 잘 섞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았죠.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하면서 저는 가치 있고 인정받는 독특한 관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업적 성장은 단순히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하여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계속해서 저에게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저는 진정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여정을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때 제 발목을 잡았던 의심과 두려움은 자신감과 모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변화를 수용하며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여정의 일부였으니까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제 이야기에서 꼭 필요한 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저는 평생 찾던 평화와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계속 탐험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준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어머니가 태어난 땅이 아니라 제 마음과 영혼을 찾은 곳, 제 고향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힘,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용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를 잇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고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짝거리는 일본의 밤. 한쪽 갓길에서 한 여자가 택시에서 내립니다. 내리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는데요. 놀란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보기까지 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밀라예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일본에 방문할 일이 생겼어요. 일본행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본에 뿌리를 둔 영국인인 저에게 이번 여행은 이야기로만 듣던 문화유산을 실제로 만나볼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일본계 영국인이라고들 하죠.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조부모님이 들려주셨던 벚꽃, 기모노, 전통이 깃든 문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신선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했고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처음 일본에 내려서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느리고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라기보다는 잠깐 왔다 떠나야 할 관광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도쿄에서 제일 오래된 절인 센소지를 방문하고 시부야 교차로를 건너는 등 여행에 몰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겪으며 저는 일본과의 더 깊은 단절을 느꼈습니다. 현지인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공손한 미소나 어색한 침묵으로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인이라는 배경이 제 기대만큼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도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정통 일본 요리를 맛보고 싶었지만 일본 음식은 간이 센 편이었습니다. 대부분 음식이 너무 달거나 짠맛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조롭고 쉽게 물렸습니다. 일본 음식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보았지만 음식에 적응을 하기보다는 익숙하게 먹어온 음식이 그리워졌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머무는 동안 초반을 제외하고는 전부 영국에서 먹던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사 먹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과의 교류도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생활을 일절 묻지 않는다던 일본인들은 제가 어쩌다 말실수를 하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인들로부터 차단당한 기분이었어요. 숙박시설도 문제였습니다. 영국 기준에 익숙한 저에게 도쿄의 호텔은 비좁고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얇은 벽, 작은 침대, 최소한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방식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와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차린 택시기사는 기존 루트보다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고 내릴 때쯤 요금이 치솟았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그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과 무력감을 느낀 저는 일단 요금을 지불했지만 깊은 불공평함과 소외감이 남아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에 온 게 후회되기 시작한 게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제 자신의 일부를 찾으러 왔지만 오히려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상상 속의 일본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눈을 뜨이게 했던 번화한 거리, 네온사인,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명력조차도 이제는 저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았고 제가 진정으로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다음 여정을 위해 짐을 싸면서 일본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것 나름대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 기대치가 다른 새로운 나라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전보다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로 내려오면서 저는 창밖으로 드넓게 펼쳐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힘든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일본에서처럼 소외감을 느낄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항은 분주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한국어, 영어 및 기타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여행객을 원활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국어 접근 방식은 한국이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 기분이 들어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과의 첫 만남은 다행스럽게도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제 영국 여권을 보고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화는 해야 할 말만 나누면서도 친근했으며 일본에서 경험했던 미묘한 비꼬는 말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시내로 들어서자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네온사인과 길거리 음식의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는 도쿄와 비슷했지만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언어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일본어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언어를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한국인은 영어를 구사했고 영어가 안 되더라도 제스처나 휴대폰 번역 앱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일본에서의 기대와는 다른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음식 또한 놀라웠습니다. 일본의 극단적인 맛과는 달리 한국 음식은 매운맛, 단맛, 짭조름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첫 식사는 한국식 치킨이었습니다. 영국에도 영업하는 한국 치킨 가게가 몇몇 있기는 했지만 굳이 찾아가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치킨은 영국에서 먹던 닭튀김과는 다르게 맛이 달달하기도 하고 짠맛이 나는 것도 있었어요. 맛도 좋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화의 일부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화권이 달라도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에서 저는 제 자신을 압도당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흥정, 낯선 물건들, 빽빽하게 들어찬 인파는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방인이라는 익숙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상점 주인들은 간단한 영어로 설명해 주거나 한국 결제 앱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인내심을 발휘해 주어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숙소도 놀라웠습니다. 호텔 객실은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한국적인 미와 서양의 안락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비좁은 환경에 비하면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유적지를 방문해 전통 건축물과 고대와 현대 도시 풍경이 어우러지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카페와 부티크가 늘어선 거리를 거닐면 각기 다른 한국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찻집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은은한 녹차를 마시며 주인이 한국 문화에서 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저를 환영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법, 미지의 세계에서 위안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 자신을 재발견하고 아시아적 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었고 그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은 모험심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활기차고 필수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싶어서 한식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날에 즐거운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더 대담한 음식을 맛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통 한국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향기, 소리, 색채로 가득한 미로 같은 곳이었어요. 상인들은 지글지글 끓는 떡볶이부터 고소한 김밥까지 각자의 특산품을 외쳤습니다. 저는 흥분과 압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일본에서의 음식 실패를 떠올리며 한국에서는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독특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던 저는 흥미로워 보이는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식 소시지의 일종인 순대였습니다. 처음 한 입 먹어본 순대의 식감과 풍미는 이전에 먹어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불쾌하지는 않았지만 제 서양인 입맛에는 확실히 도전적이기는 했습니다. 한식의 문화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순대는 제 입맛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순대국밥은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취향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한국 요리의 필수품인 김치였습니다. 매콤하게 발효된 배추는 톡 쏘는 맛과 매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첫 입부터 정말 맛있었어요. 고향인 영국에서는 전혀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었습니다. 요리 탐험을 마치고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부드러운 고기와 감자, 당근 등이 달달한 소스와 어우러져 처음 먹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없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갈비찜의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기며 한 입 한 입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당황스러운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친절한 할머니 한 분이 눈치를 채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작은 친절에 저는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카페에 가면 무조건 카페라테를 주문하는데 한국에 오니 괜히 유자차를 주문하고 싶어져서 유자차를 주문해 먹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줬고 개방성과 적응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음식이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이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의 음식 풍경을 탐험하는 여정은 제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선입견과 취향에도 도전하고 있었죠. 새로운 요리 하나하나가 제 정체성과 아시아 문화유산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한 걸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나흘째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벗어나 고대 신라 왕국의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 경주를 탐험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인 면모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고속열차에 탑승한 저는 한국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편안함에 감탄했습니다. 도시 풍경이 바뀌는 동안 제 머릿속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대성의 상징인 일본의 신칸센이 떠올랐지만 한국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마음가짐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주에 도착하자 활기찬 서울과는 사뭇 다른 고요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경주는 고대의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신라 건축의 절정인 불국사였습니다. 경내를 걷다 보니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대 천문대인 첨성대를 방문했습니다. 첨성대의 역사적 의미와 신라 사람들의 천문학에 대한 높은 이해에 대해 배우면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미처 몰랐던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신라 왕릉이 모여있는 고분 공원을 탐험했습니다. 잔디로 덮인 거대한 고분들은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고대 왕과 왕비의 휴식 공간 사이를 걷는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은 현지 식당에서 간단히 먹고 이번에는 퓨전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고추장 파스타라는 것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고추장과 파스타가 잘 어울려서 놀랐습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영국에 돌아가면 꼭 직접 해먹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물을 통해 신라 왕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금관, 도자기, 무기는 인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정교한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왕실 정원을 재건한 안압지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저에게는 성찰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유산과 제가 걸어온 여정, 그리고 새로운 장소와 경험이 저 자신과 세상에서 제 위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여정은 물리적인 여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거를 탐험하는 시간,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감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서울의 현대적인 면모에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현대적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일상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활기차고 진보적인 서울을 탐험하는 날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이로운 건축물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곡선 사이를 거닐며 예술, 디자인, 기술의 조화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보여주는 전시를 보며 서울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도시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패션과 뷰티의 중심지인 명동의 번화한 거리로 향했습니다. 트렌디한 부티크와 화장품 매장,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서울의 젊음을 경험했습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어보고 한국 뷰티 제품을 살펴보고
매콤한 떡볶이와 꿀 아이스크림 등 길거리 음식에 빠져들었죠. 경주의 역사적 고즈넉함과는 대조적인 재미있고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활기찬 젊은 문화와 인디 음악씬으로 유명한 홍대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은 예술품, 라이브 음악, 카페로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거리에 흐르는 창의성과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기발한 상점을 둘러보고 거리 공연자들의 공연을 감상하고 아늑한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저는 서울의 밤문화를 경험하기로 결심하고 다양한 바와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다문화 지구인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친절한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만났고 그들은 저를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 바베큐를 즐긴 후 세련된 루프탑 바에 자리를 옮겨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했습니다. 활기찬 대화와 웃음소리가 제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날 저녁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면서 이곳에 대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의 고립감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방인으로서도 이 도시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순간에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고 역동적인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낯선 곳에서 편안함을, 탐험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서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며 저는 제 여행이 단순한 물리적 여행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고 소통하고 기쁨을 찾는 능력, 즉 내 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6번째이자 마지막 날, 저는 달콤하면서도 슬픈 기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문화, 사람, 활기 등 저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저에게 경험 이상의 것을 주었고 제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아시아적 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마지막 날을 남산 서울타워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탁 트인 전망으로 유명한 이곳은 제 여정을 되돌아보기에 완벽한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 방문했던 장소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성장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여행은 일본에서의 문화적 뿌리를 찾기 위해 시작했지만 훨씬 더 깊이 있는 여행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아시아적 유산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얻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낯선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고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더 깊이 탐구하고 한국과 내 조국 영국을 포함한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영국에서 자란 저와 아시아에 뿌리를 둔 저를 연결하기 위해 한국 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짐을 싸면서 저는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은 더 큰 여정, 즉 탐험과 배움, 성장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제 여정에 기여했기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경험을 적으며 여행의 본질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의 아름다움, 서울의 활기,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썼습니다. 이 여행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에 뿌리를 둔 영국인 소녀 밀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풍부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젊은 여성으로서 세계를 탐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준비가 된 밀라였습니다. 어두운 밤, 한 여자가 버려진 건물로 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몸을 숨기는데요. 여자가 구석에 자리를 만들어 웅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남자도 건물로 들어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남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남자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이고 그들을 쳐다봅니다. 여자는 과연 들키지 않고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과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된 에이미예요.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풍부한 역사와 급속한 현대화를 이룬 광활하고 중국을 여행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어우러져 있었죠.
첫 번째 목적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 베이징이었습니다. 저는 고대 골목을 걸으며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장엄한 건축물과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자금성은 저를 경외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서는 길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언어 소통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제가 아는 기본 지식으로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영어 표지판은 부족하거나 잘못 표기된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음식 주문이나 길 찾기 같은 간단한 일에도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현지의 식당에서 사진을 가리키며 제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랐던 기억이 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하이의 삶을 탐색하는 것은 짜릿하면서도 피곤했습니다. 붐비는 거리와 끊임없는 북적거림, 빠른 삶의 속도는 때때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고요한 곳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중국은 지나칠 정도로 모든 곳이 도시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중에서도 구석에 있는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농촌에서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문화적 차이가 더 뚜렷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러서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호스트 가족이 집에서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며 낯설지만 다양한 현지 요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은 매력 있기는 했지만 적응과 소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저를 완전히 지치게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여정이 진행됨에 따라 저는 점점 더 문화적, 언어적 난관에 얽혀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매일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어였어요. 성조와 문자가 복잡하게 얽힌 퍼즐과 같았습니다. 청두의 한 현지 시장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사려고 했는데 대화가 순식간에 몸으로 말해요 같은 퀴즈 프로그램으로 변해버렸죠. 어려움을 겪었던 또 다른 분야는 교통이었습니다. 기차와 버스 시스템을 탐색하는 것은 벅찬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표와 안내방송은 영어로 된 경우가 거의 없었고 길을 물어보면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잡한 기차역에 어리둥절하게 서서 표지판을 해독하려 애쓰다가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상치 못한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여행의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혼란과 오해는 모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기차표를 성공적으로 구매하거나 중국어로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작은 승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에 이끌려 윈난성의 작고 외딴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구불구불한 언덕과 계단식 밭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고 해가 산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풍경에 황금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탐험에 대한 기대감에 들뜬 저는 오래된 목조 주택의 소박한 매력과 마을 사람들의 조용하고 소박한 삶에 매료되어 좁은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저는 탐험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저는 마을 중심가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도 없고 휴대폰 배터리도 금방 방전된 상태에서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려고 했지만 어둠 속에서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에는 가로등도 없었고 어둠은 거의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 길이나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으며 정처 없이 헤매는 동안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낡고 오래된 건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밤은 점점 더 추워졌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아침까지 몸을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은 삐걱거리는 마루판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으스스하고 낡았습니다. 저는 구석진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빨리 아침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저는 발자국 소리와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어둠을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두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이 방문객들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은 채 숨어있는 저를 발견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시끄러웠고 텅 빈 건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제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밤새도록 깨어있으면서 날이 밝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왔을 때 저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마을의 모습에 안도하며 조심스럽게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전날 밤의 경험은 낯선 곳에서 혼자 여행할 때의 위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심장을 뒤흔들었고 잠시 동안 저는 이 여행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중국을 뒤로하고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버려진 건물에서 끔찍한 밤을 보낸 후 저는 안전함과 친숙함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효율성과 현대성의 경이로움으로 활기가 넘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에는 다국어 길 안내가 표시되어 있었고, 중국에서 자주 느꼈던 혼란스러움과는 달리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었는데,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이 도시가 이렇게나 매력적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대의 역사와 최첨단 기술의 조화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통 찻집과 미술관이 현대식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인사동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경복궁은 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한국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입니다. 서울에서는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 보일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북촌 한옥마을에서 길을 잃은 제게 중 한노 신사가 말 한마디 없이 따라오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저를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안내하며 앞을 가리키고 따뜻한 미소로 마을 입구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이 친절의 행동이 중국에 있을 때 가졌던 불안감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기술이 완벽하게 통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통시장과 첨단 쇼핑몰이 공존하고 노점상도 디지털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였습니다. 이후 저는 서울의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제주도의 고요한 풍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화산 지형과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제주는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고요한 휴양지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한라산에 올라 협재해수욕장 해안을 산책하고 신비로운 만장굴 용암동굴을 탐험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은 제 영혼의 보약과도 같았고, 이전에 경험했던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주에서 저는 제주도의 인심 좋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부부는 저를 한국 전통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직접 만든 김치와 보쌈을 먹으며 저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서툰 영어와 몸짓이 섞여 있었지만 우리가 나눈 따뜻함과 웃음은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산의 고즈넉한 사찰부터 경주의 유서 깊은 거리까지 한국을 더 많이 탐험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사로잡은 것은 멋진 풍경이나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 회복력, 변함없는 친절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한 나라를 횡단하는 여행이 아니라 여행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제주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속에서 저는 탐험에 대한 애정과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재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예상치 못한 기쁨과 따뜻한 만남으로 가득했고 그 만남은 제 여행에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활력을 되찾은 후 저는 한국인의 일상과 현지 문화에 빠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번화한 도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국의 시골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을과 마을에서 저는 전통이 일상 속에 깊숙이 녹아있는 느린 삶의 속도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미소와 친절함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였습니다. 마을을 거닐다가 지역 축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마을 주민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추수철을 기념하는 축제였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북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웃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초월한 각본 없는 순수한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여행은 전주로 이동해 전주의 전통 한옥 숙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한국의 건축 유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집은 미닫이문과 마당이 있어 고요하고 사색에 잠기게 하는 등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친절한 할머니가 휴대폰 번역 앱을 통해 집의 역사를 설명하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김에밥과 야채를 말아먹는 한국식 요리인 김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부엌 바닥에 앉아 제 서툰 솜씨에 웃으며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함께 나눈 경험이 가장 깊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인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의 고유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격동의 과거가 대비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사의 복잡성과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휴전선을 바라보며 평화와 화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은 성찰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는 여행을 시작할 때 보았던 몇몇 장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채색된 다른 렌즈를 통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더 이상 낯설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마치 제2의 고향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이 저에게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 체험 이상의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소속감을 주었고, 저와 전혀 다른 나라에서 환영받고 포용받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관대함은 제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국 제 한국 여행은 예상치 못한 만남과 가슴 벅찬 순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관계의 아름다움과 여행이 가져다주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이 추억들이 제 영혼을 풍요롭게 해준 경험의 보물창고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 한강변에 앉아 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함과 깊은 사색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중국과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고 각각의 기억은 제 여행의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모험은 큰 열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제가 직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금세 가려졌습니다. 언어 장벽은 때때로 저를 고립시키는 강력한 벽이었습니다. 활기찬 거리도 활기가 넘치긴 했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버려진 건물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국 땅에서 혼자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일인지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주변을 살피고 경각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저와 전혀 다른 복잡한 문화의 미로 속에서 제 길을 찾았습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 급속한 현대화 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따뜻함,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첨단 기술, 그리고 저와 같은 이방인을 두 팔 벌려 포용하는 공동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경험한 친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제가 안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뿌리 깊은 문화적 특성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식사를 나누던 할머니, 등산로에서 말없이 격려해 주던 등산객, 가족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해 준 현지인 등 모든 만남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두 나라에서 저는 때로는 쉽게, 때로는 어렵게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탐험할 때는 적응력과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미소, 모든 도움의 손길, 모든 도전적인 상황은 저에게 세상과 제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행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저를 더 회복력 있고 더 공감할 줄 알고 주변 세상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모험과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떠난 여행이었지만 결국 인간관계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짐을 싸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성취감, 헤어지는 친구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와 문화를 탐험하고 세상에서 계속 배워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추억으로 가득 찬 마음과 이야깃거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인류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나라에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결국 제 중국과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는 힘, 친절의 가치, 공유된 경험에 통합된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광활하고 다양하지만 놀랍게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과 다음 모험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여행의 이 장의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관점과 열린 마음으로 다음 여행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중국과 한국 여행 이야기를 마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담긴 귀중한 보물창고가 생기며 여행은 끝났습니다.